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낙관론과 안정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매물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추석 이후의 집값은 어떻게 달라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집값이 잡힌다, 아니다, 뭐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엇갈립니다. 현장에서 좀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 뭐 이런 부동산 중개사들의 얘기도 있던데 두성규 박사님 실제 현장을 좀 많이 보시는데 그쪽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5월부터 시작된 어떤 상승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곳곳에서도 이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7월 달에 거래량이 이제 8,800건을 넘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가장 오늘 제가 직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5,500건 정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의 거래의 경우에 그러면 거래량이 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줄었는데 아직은 이제 8월 달에 최종적인 그 부분이 남았으니까? 이제 9월 말까지 이제 더 그 신고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거래량 등을 보게 되면 이제 다소 7월 달에 정점을 찍은 부분에서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은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가격 부분을 낮추어서 굳이 매물로서 매물을 내놓더라도 가격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도자 우위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그게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고착됐다기보다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추석 이후라야만이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민심 부분의 향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리 통계 지표도 조금 서로 엇갈린 신호를 내는 것 같은데 김준환 교수님이 파악하기에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 정부는 뭐 집값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했거든요. 좀 올바르게 판단한 걸까요? 거래량 보니까 이제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지난달보다는 좀 줄었는데 6월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결코 줄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좀 늘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의 뭐 가격 상승이 뭐 한풀 꺾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도 지금 상승세로 좀 이어가는 분위기이지 않겠냐. 이제 다만 이제 좀 이제 이게 전고점이 아니라 이제 신고점이 계속 이제 갱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신고가가 이제 계속 되니까 약간 이제 조금 매수세 집을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약간 이제 야 이거 조금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가격 주춤하고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 그래서 이제 관망세 있는 것도 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국면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조금은 비슷하게 조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나 같은 공급 대책 내놓고 돈줄을 꽉 조이니까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조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 SBS 비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발표한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니까 이게 9월 둘째 주던데요. 가격 상승폭이 좀 높아졌어요. 그렇죠. 조금 높아졌습니다. 좀 의미 있는 어떻습니까? 전에 좀 상승세가 둔화된다 이런 지표가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한 주 약간 이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 지금 0.2%포인트가 다시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세의 변동은 그 변동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유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의 추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 규제를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2차 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요 심리도 위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생각보다 내수 경기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수출 경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나쁜 편이 아닙니다. 좋은 편입니다. 수출은 좋죠. 예, 수출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GDP 증가도 지금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유동성이 시장의 미국발 금리 인하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출 규제의 효과가 당장에 있어서는 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길게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있어도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공급량 부족 문제를 속 시원하게 지금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심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분양가 상승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쪽에 어떤 바탕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공급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 문제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출 규제의 효과, 정부가 이제 돈줄을 조이는 효과가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쪽에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편인데 우리 두성규 대표께서는 그게 이제 길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8월부터 이달부터죠. 2단계 스트레스 9월부터, DSR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엔 또 3단계로 강해진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일반 중산층 서민 월급쟁이들 그래서 이제 1주택자 이 정도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아파트로 따지면 뭐 10억대 전후 정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스트레스 DSR이 굉장히 굉장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예, 대출액이 확 줄으니까. 줄어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부터 하고 또 다음 뭐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3단계. 그렇게 되면 3단계까지 하면 대출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이 보면 이렇게 뭐 10억대 있는 지역들이 아니고 수십억대 있는 지역들이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상승세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게 크게 이제 꺾여야 되는데 그렇죠. 정부가 얘기하는 대출 규제라는 것이 일반 중산층 서민의 이제 주택 매수에는 영향이 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가 지역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현금 동원 능력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는 거. 자기들이 일단은 대출 이외에 자기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이나 이런 데를 대출을 다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부가 생각하는 이 기대 효과가 일단은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서울 집값 상승 기조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신고가가 또 형성이 되고 예. 그곳에 사는 분들은 뭐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아주 조금 받겠죠. 많이 받을 수는 없을 테고요.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적다. 근데 정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금융위원장이 계속 이제 2단계도 꾸준히 하고 규제를 3단계 스트레스도 하고 추가적인 규제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간단하게 보지 마라 이런 경고를 좀 금융당국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김 교수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서울 시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양극화가 사실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안에서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양극화라고 하면은 서울 수도권, 서울 인접하는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와 지방을 갖다가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시내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에 강북의 경우에는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 용산구, 이제 성동구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가격 부분의 상승폭도 크고 확연히 그쪽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은 그쪽에 그러니까 마용성과 그 강남 3구 쪽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금 동원 능력을 보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효과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서민 무주택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지금 굉장히 차단시키거나 힘들게 만들고 아, 또 이번 대출 규제가 네네네. 오히려 예, 그리고 어, 대출 규제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전세 자금 대출도 상당히 지금 압박을 많이 하고 그게 있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 전세자금 못 그렇죠. 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조금 이런 상황이고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세로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건들이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일에 그 주거 안정이라는 이런 측면들이 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민들은 한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발 금리 인하가 이제 10월 이후에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결정에도 네.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향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아, 그렇게 라는 기대를 그런 하니까.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 자체를 조여버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이런 쪽에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이 없는 네. 그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관련해서 아까 전세 자금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왕에 전세 자금 대출을 막는다. 그게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전세 받는 걸 좀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별로 조금 혼선은 있습니다만은 이 세입자들 상당히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 같아요. 전세 자금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제 대출 관련 정책, 예. 규제 정책을 보면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보면은 이 대출 규제가 뭐 시중에는 뭐 오락가락, 들쑥날쑥 뭐 이래갖고 뭐 언제는 막 해줘라, 갑자기 하지 마라. 그것도 뭐냐면 이게 정부라는 것이 어떤 일관성과 신뢰성을 주고 시장에 어떤 금융기관과 어떤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그냥 뭐 협박식으로 해서 뭐 내려라 올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막 몇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된 게 이제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집 사는데 대출 규제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전세 자금까지 이렇게 같이 막혀버리니까 제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뭐 결혼하려고 그래서 전세 마련하려고 대출 다 받아갖고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이게 뭐 집값 잡을래다가 정말 이제 정말 일반 서민들 다 서민들 작게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신중하고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서 시장에 이렇게 시장에 혼선을 주거나 이렇게 좀 일반 서민들 특히 이제 전세살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고생을 좀 안 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김준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락가락 뭐 혼선을 빚으니까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실제 그렇죠. 실사에 상당히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전세 매매값 계속 지금 다시 상승폭이 커졌는데 전세 시장은 어때요? 전세값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매매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의 공급량 부족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 그러니까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주째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1년 4개월 내내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장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매 시장은 그나마 매물이라도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세 시장에는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에 있어서 신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동안의 현장들은 어디냐면 신규 분양 단지가 사실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기능들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신규 입주 단지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기존의 2020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 내에 굉장히 신규 전세 진입자와 또 나가는 사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장 경세까지 불러오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도 전세 시장의 지금과 같은 전세 우리가 뭐 난이라고 할지 어떤 그런 그 시장 상황 자체가 조만간에 개선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조금 혼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서민들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값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고 하지만 미친 대출, 그러니까 대출이 더 늘어남으로써 이게 큰 부담이다. 이게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게 아니냐. 대출 규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분 중에 한번 좀 그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저는 싶네요. 이제 대출 규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이제 그 이유를 갖다 따지게 되면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문제다 이거예요. 가계 부채가 이제 부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앞장서서 금융 위기를 초래하면 안 되니까 대출을 이제 억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주택 시장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 자체의 가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기보다는 연체율이 상승한다든지 예. 혹은 전체적인 담보 가치가 굉장히 부실화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막는 것은 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냥 막연히 대출 부분들이 시장 상황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것을 억제하는 상황으로 갈 때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만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를 때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투기적 수요라기보다는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집을 좀 넓혀 간다든지 없는 분들이 집을 산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은 건지 혹시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있는 분들이 좀 투기적인 수요로 사는 수요도 조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분석이 되나요? 이제 최근 기사들을 보면요, 이제 예. 뭐, 서울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뭐 투기 세력, 예.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렇게 타 지역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많이 구입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지역, 특히 서울 중에서도 좀 고가 지역, 학군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서울 이외의 거주자 중에서도 좀 약간 재력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이러한 지역에 집을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아마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거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이제 조금 더 물량이 많아졌다 하는 거는 이제 많아졌다 줄었다 하는 거는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지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에 이제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걸 투기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이 다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밖에 되지 않아요. 예.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도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의 이제 일부 지역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들만 오르지 그 외의 지역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지방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이 없고 오히려 더 집값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투자처는 내가 집을 살 때는 좀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쪽에 집을 산다. 사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두고 우리가 투기 세력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아도 집을 살 때 저도 이제 어디 특강을 나가면 집을 어디다 삽니까? 그러면 항상 가급적이면 내가 좀 좋은 쪽 비싼 동네에 집을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서울이 집값이 흔들거리니까 좀 미뤄왔던 분들이 안 되겠다,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집을 구입한 분들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이라 그래서 실수요자가 100%에서 집을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상황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조금만 예, 이게 좀 짧게. 보충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서울과 이런 수도권 일부 지역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최근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뭐 소멸이라든지 또 인구 유출을 이런 부분들과 연관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또 사실은 굉장히 주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볼 때 외국인들이 10,000명이 넘게 전년 동기보다 22.5% 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서울의 전체적인 쏠림 현상을 갖다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까지 뭐 사실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티 뉴욕이라든지 런던, 도쿄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서울 강남권의 로또 청약입니다. 요지에 이 비싸게 나오는데 이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부부들의 소득 제한이 있답니다. 이게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이 현금을 어떻게 동원할지 왜 이렇게 로또 청약이 서울 지금 강남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분양가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59제곱미터가 한 18억. 그다음에 84 전용 84제곱미터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33평이잖아요. 33평? 네. 24억입니다. 저도 이거 분양 못 받습니다. 예. 솔직히 예. 얘기하면 예. 저도 분양을 못 받는 걸 예. 신혼부부에서 이거를 이제 특공으로 준다는 자체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예, 특공으로. 근데 전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 소득 기준이 예. 낮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은 이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높아도 이거를 이 젊은 사람들이 24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어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아파트를 자기가 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그 프리미엄 받고 되팔고 나오는 경우.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계약금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일반적인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과거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가격대의 것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라는 것은 일반 그 서민들의 자제분은 네. 아예 이것은 이제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24억이면은 이 30대 초반인 사람이 아니 우리 이제 대출해봐야 절반도 안 될 텐데 강남은 그러면 이제 10매덕 거의 한 10매덕을 자기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로또 없습니다. 당첨된 사람만 이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로또 청약이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왜- 과거에는 로또 청약이라는 게 이거 분양 받아서 뭐 프리미엄이 올라갔고 이래서 로또 청약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로또 청약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분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제가 보기엔 99% 이상, 99%도 넘을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현실적으로 이 아파트를 입주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저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예. 64가구가 특별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 25가구가 신혼부부 유형이래요. 네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도가 소득 수준이 보게 되면요. 세후에서 부부와 합산으로 해서 월 660만 원 이하입니다. 야, 뭐 연봉 1억도 안 되는데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받는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 사실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부모 도움 없이는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 현장들이 강남 3구에 해당됩니다. 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예, 주변 시세 대비해서 차익이 최소한 뭐 5억에서 10억 이상이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강북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분양을 하면서 평당 1억 원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까지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말하는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특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이익들을 갖다 안겨주는 그 통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씁쓸해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규제 이게 네. 하나 문제가 있고 그걸 또 신혼부부한테 뭔가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특공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얘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희도 나눠봤습니다만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된다. 뭐 혹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까 이제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이런 공공이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들이 아주 지극히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는 또 젊은 세대들이 또 굉장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몇 명에게 분양해서 소유권을 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 부분을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호수를 늘려서 정말 내가 경제력은 없지만 강남에 직장이 있고 그래서 강남에서 거주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 코스를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게 단기간으로 뭐 몇 명에게 뭐 20몇 명, 뭐 네. 60명에게 주는 거
그럼 그 사람들 소유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차익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뭐냐면 보다 이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 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 몇몇 개인들에게 이 혜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라는 뭐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이거 재고를 남겨놔서 이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데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할 경우 시행사라든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계약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걸 동의를 해야만 될 텐데 쉬운 일은 또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 분양해버릴 게 아니라 좀 뭔가 방법을 좀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성규 박사님은 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폐지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강남 지역의 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400만 불과 원? 2, 3개월 만에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분양가 상한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거나 혹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쪽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하나 청약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과 변경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제도를 대수술하라.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이 지금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의 어떤 시장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과연 현재의 청약제도가 가장 합리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뭐 로또 청약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이것만 봐도 청약제도가 합리적이라 볼 수는 없네요. 두 분이 보니까 빨리 개선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수요 억제, 수요 조이기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88 이제 공급 대책이죠.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이제 공급 대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비아파트 활성화였습니다. 빌라 등을 좀 많이 짓게 하고 그래서 공공에서 제한 없이 서울에서 새로 짓는 빌라는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혹시 어떤 효과, 아파트 수요를 조금 거품을 좀 바람을 조금 빼는 그런 효과가 좀 날까요, 교수님? 먼저 이제 뭐 LH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아파트를 빌라를 사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빌라들이 보면은 대부분 LH에서 확정적으로 그 매입해주겠다는 것들이 그거 외에는 요새는 신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세가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전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 국면에 접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빌라 등 이런 비아파트에서의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회피하면서 그렇죠. 아파트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이제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당에 지금 비아파트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공공이 실제로 이 자금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사줄 수 있지 그 이상은 사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굉장히 전세 수요를 확장하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다소 이제 효과가 있거나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들이 있었지만 사실 크게 효과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오히려 그냥 LH에서 그걸 싸게 사주고 해서 비리만 많이 일어났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미 오르기 시작해서 대책이 나왔다 하면 또 늦고 대책이 나와도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성규 박사님이 이제 공급 부족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택을 건설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건설하는 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 상황에서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기존 구축의 어떤 그 주택들이 충분히 시장에 매물로서 많이 나와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당장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 아파트들의 매매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벽들을 갖다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로 뭡니까? 한다고. 장벽이라는 그런 게 부분들이 세금입니까? 현재에서 세금 관련된 세금.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뭐 양도세 부분을 갖다가 그 축소시켜주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규 주택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현재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편의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공급, 그렇게 충분한 정부 차원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 매물이 충분히 잘 나오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득세 등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한시적인 그런 어떤 그 제도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박사 말씀대로 정부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법안을 마련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얘기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의 효과를 잠깐 듣고 싶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이제는 시세 변동률만 감안해서 공시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보유세 부담이 이렇게 상승 폭이 이렇게 굉장히 낮아질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90%까지 그 실거래가의 그 현실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 조금 그거 아예 백지하고 좀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유세 부분이 굉장히 줄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한 안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어느 정도는 현대 이제 시세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조금 더 가격이 이제 그 보유세가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그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그 가격 보유세 상승분이 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정부도 이제 지금 보니까 보유세 부분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수가 지금 굉장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동산 세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 좀 우리 증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러한 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올해보다는 조금 세수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중간적인 형태의 어떤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에서 시세 올라간 것만큼만 공시가 올리는 거죠. 그만큼은 세금 늘어나니까 현실화 로드맵,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보다는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진 않네요. 조금 약하면서도 조금 약하지만 올해부터 늘어난 만큼은 세금을 늘려서 내년에 이제 세수에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크게 야당에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요. 이 정도는 제가 보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법 개정사항이 아니죠 아마. 법 개정사항. 법을 고쳐야 돼요. 이 정도면은 역시 아마 또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가장 합리화한다고 하니까 과연 법이 고쳐져서 실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뛰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정기국회 때 한번 어떻게 법이 고쳐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추석 이후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원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